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발 딛고 선 이 땅의 거대한 도시들이 사실은 밤하늘의 별자리를 그대로 베껴 그려놓은 거울이라면 어떨까요? 여기 21세기에 지어진 세계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도시가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 이곳에는 현대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건축물들이 가득합니다. 피라미드, 두 개의 황금탑, 그리고 도시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축. 서구의 학자들은 그저 독특한 디자인이라 말했지만 최근 밝혀진 진실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도시의 설계도면 밑바닥에 4000년 전 이집트 문명과 맞닿아 있는 고대의 천문학 지식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열쇠를 쥔 존재가 놀랍게도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잊혀진 역사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단군, 탱그리, 그리고 북극성의 비밀.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한민족의 거대한 기억을 찾아 시공간을 넘나드는 긴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전율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이 놀라운 진실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잊혀진 역사를 되살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알렉스, 서방 세계에서 교육받은 지극히 이성적인 도시 공학자였습니다. 지금 제 책상 위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한 낡은 다이어리와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이 발행한 동전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눈에 보이는 수치와 데이터만을 믿으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신화나 전설 따위는 그저 미개한 고대인들의 상상력일 뿐이라고 치부했었죠. 하지만 제 인생의 마지막 과업이었던 카자흐스탄의 신수도 아스타나 건설 프로젝트는 저의 그 오만한 신념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1998년 영하 40도의 살을 내는 추위 속에서 저는 처음 그 도면을 보았습니다. 일본의 세계적인 건축가 구로카와 기쇼가 밑그림을, 그리고 영국의 거장 노먼 포스터가 피라미드를 세우려 했던 그 거대한 계획. 처음엔 그저 독재자의 허황된 꿈이라 생각했습니다. 허허벌판에 최첨단 도시를 짓겠다니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공사가 진행될수록 저는 기이한 전율에 사로잡혔습니다. 대통령궁의 위치, 피라미드의 각도, 도심을 가로지르는 건물의 배치. 이것은 단순한 도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계산된 거대한 천문도 스타맵이었습니다. 마치 4000년 전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나일강 변에 오리온 자리를 새겨 넣었듯 21세기의 유목민들은 그들의 수도 한복판에 우주의 운행 원리를 그대로 이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우주적 설계의 정점, 모든 별들이 가리키는 그 끝에서 저는 충격적인 이름 하나를 마주했습니다. 서양의 역사책에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는 이름. 하지만 이 먼 땅 카자흐스탄의 사람들은 조상이라 부르며 숭배하는 이름. 바로 단군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도의 심장부에 한국의 고대 왕을 새겨 넣은 것일까요? 그리고 그날 밤, 건설 현장의 몽골 텐트 안에서 늙은 카자흐족 인부가 저에게 건넨 낡은 양피지에는 도대체 무엇이 적혀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설 현장의 회고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문명의 시원과 하늘의 뜻을 땅에 새기려 했던 천손들의 잊혀진 역사에 관한 저의 참회록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저는 꽁꽁 얼어붙은 설계 도면을 품에 안고 아직 완공되지 않은 평화의 피라미드 건설 현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인생을 바친 건축학개론을 모조리 부정해야만 했던 그 충격적인 겨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제가 처음 카자흐스탄 땅을 밟았을 때를 기억합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때의 저는 서구 문명에 대한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런던과 뉴욕에서 날아온 우리 설계팀원들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저 이름 뒤에 스탄이 붙어 있으니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처럼 테러와 가난, 사망만이 존재하는 위험한 곳일 거라고 지레짐작했었죠. 하지만 비행기가 아스타나 공항에 착륙하고 도시로 들어서는 순간 우리의 편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곳은 가난한 제3세계가 아니었습니다. 세계에서 9번째로 거대한 영토, 발길 닿는 곳마다 석유와 천연가스가 뿜어져 나오는 자원의 보고
그리고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훌쩍 넘는 부유한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압도한 것은 그들의 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살인적인 추위와 그 동토의 땅 위에서 그들이 꿈꾸는 믿을 수 없는 비전이었습니다. 미스터 알렉스, 당신들은 그저 건물을 짓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하늘의 시간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현장 소장으로 일하던 카자흐스탄의 원로 건축가 카나트 씨가 제게 했던 말입니다. 당시 저는 그 말이 그저 술 취한 노인의 헛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것은 최첨단 유리 빌딩과 아파트, 그리고 대통령궁이었으니까요. 도대체 21세기 신도시의 하늘의 시간이라니요. 하지만 의문은 뜻밖의 장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공사 현장의 임시 사무소에서 카나트 씨와 보드카를 마시며 몸을 녹이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맹렬하게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바라보며 카자흐스탄의 독특한 사회 구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알렉스, 자네는 우리 카자흐스탄이 130개가 넘는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라는 걸 아나? 하지만 우리는 하나로 뭉쳐있지. 바로 주스라는 시스템 덕분이야. 주스요? 마시는 주스를 말하는 건가요? 제 무지한 농담에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주스는 부족 연맹을 뜻하네. 우리나라는 크게 3개의 주스로 나뉘어 있지. 올루 주스 대 주스, 오르타 주스 중 주스, 크스 주스 소 주스. 이 3개의 거대한 연합체가 모여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부족 사회의 전통이 남아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카나트 씨가 덧붙인 다음 말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말이야. 이 주스라는 단어의 어원이 고대 튀르크어인 주잔에서 왔다는 거야. 그리고 동방의 역사학자들은 이 주잔이 한국의 고대 국가인 조선과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더군. 조선이요? 한국, 코리아를 말하는 겁니까? 그래. 아주 먼 옛날 한국에도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도 마한, 진한, 변한이라는 사만으로 나뉘어 있었다지. 마치 우리의 세주스처럼 말이야. 그리고 그들의 수도 이름이 아사달이었다고 들었네.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아사달.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이 도시의 이름은 아스타나였습니다. 아사달과 아스타나. 그리고 아침의 땅이라는 뜻. 단순한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기묘하게 맞아떨어지는 퍼즐 조각들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헝겊에 쌓인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내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은으로 만들어진 기념주화였습니다.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이 발행한 정식 화폐였죠. 이걸 보게. 우리가 누구를 기리기 위해 이 동전을 만들었는지.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은화에 새겨진 인물의 이름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읽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러시아어와 영어로 병기된 그 이름은 분명 단군이었습니다. 단군. 전설 속의 인물 아닌가요? 한국 사람들이 시조라고 믿는 전설? 하하. 카나트 씨는 호탕하게 웃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알렉스, 자네들 서양인들, 그리고 심지어 지금의 한국인들조차 큰 착각을 하고 있어. 단군은 단순한 신화 속 할아버지가 아니야. 그는 실존했던 통치자이자 거대한 제국의 시스템 그 자체였네. 그는 손가락으로 동전을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단군을 그저 한민족만의 조상, 단일 민족의 시조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우리 카자흐스탄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 우리는 단군을 탱그리, 즉 하늘을 섬기는 거대한 연방제국의 칸으로 기억하네. 수많은 민족을 아우르며 하늘의 뜻을 땅에 실현했던 위대한 샤먼이자 통치자. 그게 바로 단군이야. 순간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저를 강타했습니다. 한국 정부조차 공식적으로 기념하지 않는 단군을 왜 임원 중앙아시아의 유목민 국가가 국가 차원에서 기념주화까지 만들며 기리고 있는 걸까요? 한국 신문에서 이 동전을 보고 비웃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 카자흐스탄이 억지로 역사를 엮으려 한다고 말이지. 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야.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얼마나 거대하고 세계적인 존재였는지 스스로 잊어버린 거야. 이 동전은 우리가 고려인들을 존중해서 만든 것이기도 하지만 더 깊게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고대의 기억, 하늘의 자손이라는 긍지 때문이라네.
그의 말 속에는 한국인들이 잃어버린 역사에 대한 깊은 존중과 동시에 그것을 몰라보는 현대 한국에 대한 안타까움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카나트 씨는 보드카 잔을 단숨에 비우고는 창밖의 어둠 속에 잠긴 도시 건설 현장을 가리켰습니다. 잘 보게, 알렉스. 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세워지고 있는 기둥들을. 자네는 저게 그저 철골 덩어리로 보이나? 저는 창가로 다가가 공사 현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크레인의 불빛들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아스타나는 4,000년 전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변에 세웠던 그 원칙 그대로 지어지고 있네. 서양의 학자들은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무덤이라고 떠들지만 천만의 말씀. 그것은 별자리야. 별자리라고요? 그래. 이집트의 기자 피라미드 3개가 오리온 자리의 허리띠, 오리온스 벨트와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건 들어봤겠지? 나일강은 은하수를 상징하고 말이야. 고대인들은 땅에 도시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땅에 복사해 놓으려 했던 거야. 그래야만 하늘의 뜻, 즉 천심이 이 땅에 머문다고 믿었으니까. 카나트 씨는 책상 위에 놓인 아스타나의 설계 도면을 쫙 펼쳤습니다. 그리고 빨간 펜으로 주요 건물들의 위치를 하나하나 짚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피라미드 평화의 전당, 대통령궁, 삼룩 카즈나 타워, 바이테렉. 이 건물들이 그냥 아무데나 세워지는 것 같나? 아니야. 이것 봐. 이것은 정확히 북두칠성과 북극성, 그리고 태양이 지나가는 길인 황도 12궁의 배치를 따르고 있어. 제 등줄기로 서늘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저 유명한 일본 건축가가 디자인한 독특한 도시 계획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카나트 씨의 설명을 듣고 다시 본 설계도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 도시는 거대한 천문시계네. 그리고 이 모든 지식의 원료, 이집트 문명에 영향을 주고 이 설계를 가능하게 했던 그 고대의 지혜가 바로 자네가 방금 본 그 동전의 주인, 단군과 그 무리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자신들의 조상은 까맣게 잊고 있는데 왜 타민족이 그들을 대신해 기념주화를 만들고 수천 년 전의 사상을 부활시켜 수도를 건설하고 있는 것일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지프차를 몰고 도시의 가장 높은 곳, 아직 공사가 한창인 평화와 화합의 피라미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카나트 씨가 말했던 그 비밀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아니 인류의 종교사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르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날 아침의 공기는 폐부를 찌를 듯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지프차에서 내려 거대한 위용을 드러내고 있는 평화와 화합의 전당, 즉 아스타나의 피라미드 앞에 섰습니다. 영국의 건축거장 노먼 포스터가 설계한 이 건물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밑변과 높이가 정확히 62m로 동일한 정사각뿔 형태. 회색빛 화강암으로 마감된 하부와 투명한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된 상부가 묘한 조화를 이루며 마치 외계의 비행선이 설원에 불시착한 듯한 신비로운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게, 알렉스. 오늘은 자네에게 보여줄 것이 아주 많아. 현장 소장 카나트 씨가 안전모를 고쳤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엘리베이터가 아닌 피라미드의 경사면을 따라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특수 리프트, 푸니쿨라에 몸을 실었습니다. 덜컹거리는 기계음과 함께 리프트가 상승하기 시작하자 발 아래로 건설 중인 아스타나 시내가 까마득하게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묵을 깨고 어제부터 제 머릿속을 맴돌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카나트 씨,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필 피라미드입니까? 인터넷에서는 이 건물을 두고 온갖 음모론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전시안이라느니, 일루미나티의 본거지라느니, 이슬람 국가인 카자흐스탄이 왜 굳이 이집트에, 그것도 서양 오컬트의 상징을 수도 한복판에 세운 겁니까? 카나트 씨는 주름진 눈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음모론이라.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악마화하기 마련이지. 알렉스, 자네가 말한 그 전시안, 눈이라는 것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나? 글쎄요. 감시, 통제, 아니면 신의 권위? 틀렸네. 그것은 북극성, 폴라리스야. 네, 북극성이요? 예상치 못한 답변에 제가 되묻자
그는 마치 어린아이를 가르치듯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북극성은 밤하늘의 중심이자 모든 별들이 그 주위를 도는 기준점이지. 고대인들에게 그것은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보든 보지 못하든 항상 그 자리에서 세상을 굽어보는 하늘의 눈이었네. 서양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표현했고, 동양의 샤머니즘에서는 천신이 감응한다라고 했지. 형태만 다를 뿐 인류는 수만 년 동안 같은 대상을 바라보며 기도해왔던 거야. 이 피라미드는 바로 그 하늘의 중심, 북극성을 향한 거대한 나침반이라네. 리프트가 덜컹거리며 멈춰선 곳은 피라미드의 최상층, 에이펙스라 불리는 꼭대기였습니다. 리프트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광경에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사방이 투명한 유리로 된 그곳으로 카자흐스탄의 강렬한 아침 햇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리창에는 영국 작가 브라이언 클라크가 디자인한 거대한 스테인드 글라스가 빛나고 있었는데 그 문양이 기가 막혔습니다. 노란색과 파란색이 어우러진 거대한 태양, 그리고 그 속을 비상하는 수많은 새들. 저 문양이 보이시나요? 제가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자 카나트 씨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비둘기인가요? 평화를 상징하는? 서양인들 눈에는 비둘기로 보이겠지. 하지만 우리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저것을 삼룩이라고 부르네. 태양 속에 사는 신성한 새, 황금 독수리지. 그때 제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의 역사 다큐멘터리에서 얼핏 보았던 고구려 고분 벽화 속의 그 새. 잠깐만요. 태양 속에 사는 새라면 혹시 한국의 삼조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리가 3개 달린 까마귀. 카나트 씨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오, 자네 공부를 꽤 했구먼. 맞아. 바로 그거야. 이름만 다를 뿐 본질은 같네. 태양의 흑점, 혹은 태양의 기운을 타고 내려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메신저. 고대 이집트에서는 그것을 매의 머리를 한 호루스 신으로 표현했고, 우리 중앙아시아와 한국 같은 기마 민족들은 까마귀나 독수리로 표현했지. 놀랍지 않나? 이집트, 카자흐스탄, 그리고 한국.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 문명들이 왜 똑같은 상징을 공유하고 있을까? 그는 창가로 다가가 유리창에 손을 대고 저 멀리 도시의 지평선을 가리켰습니다. 알렉스, 아까 자네가 왜 여기에 이집트식 피라미드가 있냐고 물었지? 역사를 학교에서 배운 대로만 믿지 말고 상상력을 발휘해보게. 기원전 17세기 이집트를 정복하고 400년 가까이 통치했던 힉소스라는 사람들을 들어본 적 있나? 힉소스. 네, 이방의 통치자들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을까? 그들은 바로 말을 타고 전차를 몰며 철제 무기를 사용했던 아시아의 기마민족이었네. 지금의 중앙아시아, 즉 우리와 한국인의 조상들과 같은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지. 그들이 이집트로 들어가면서 가져간 것이 바로 유일신 사상과 천문학이었어.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문명이 독자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동방의 기마민족이 전해준 지식과 융합되었다니. 역사책에 나오는 이다나 파라오, 아멘호테프 4세, 즉 아크나톤을 기억하나? 그는 이집트의 수많은 잡신들을 다 폐지하고 오직 태양신 아텐 하나만을 섬기도록 종교개혁을 일으켰지. 그의 부인 네페르티티와 함께 말이야. 그런데 재미있는 건 아크나톤의 혈통과 그가 믿었던 사상이 바로 우리 동방의 탱그리 신앙, 즉 단군 사상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야. 잠시만요, 카나트 씨. 그건 너무 비약 아닙니까? 이집트의 태양신과 한국의 단군이 같다니요? 들어보게. 아텐. 아침. 발음이 비슷하지 않나? 그리고 아크나톤은 태양을 숭배한 게 아니라 태양으로 상징되는 보이지 않는 우주의 유일한 질서를 섬겼어. 그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말했던 하늘님, 하나님이야. 기독교의 야훼도 불교의 법도 결국은 다 여기서 나온 거지.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피라미드 아래층, 어두컴컴한 공간을 가리켰습니다. 자, 이제 더 놀라운 걸 보여주지. 3층으로 내려가세. 거기엔 전 세계 19개 민족과 종교의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 원탁 회의장이 있네. 우리는 다시 리프트를 타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최상층이 빛으로 가득한 천상의 세계였다면 이곳은 엄숙하고 장엄한 분위기가 감도는 지상의 세계였습니다. 거대한 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고
그 주위로 각 민족과 종교를 상징하는 깃발과 명패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카나트 씨는 저를 한국의 자리가 있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잘 보게. 이 원탁에는 세계 주요 종교와 민족의 대표들이 앉아있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그런데 여기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어. 자네 눈에 일본의 자리가 보이나? 저는 눈을 씻고 찾아보았습니다. 중국 불교협회라는 명패는 보였지만 경제대국이라 불리는 일본의 국기나 그들의 종교인 신토를 상징하는 그 어떤 표식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없군요. 일본은 G7 국가인데 왜 빠졌죠? 그리고 중국을 보게. 중국은 국가나 민족이 아니라 불교협회라는 종교단체 이름으로만 참여하고 있어. 하지만 한국을 봐. 한국이라는 국호와 민족 그 자체가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카나트 씨의 목소리가 낮고 굵게 깔렸습니다. 이곳을 설계하고 기획한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야. 인류 정신 문명의 진짜 뿌리, 오리지널이 누구인지를. 일본의 신토. 그것은 한반도에서 건너간 샤머니즘의 아류일 뿐이야. 중국. 그들은 거대하지만 수많은 왕조가 바뀌며 고대의 정신을 잃어버렸지. 하지만 한국. 비록 지금의 한국인들은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그들의 무의식과 언어, 문화 속에는 1만 년 전 파미르 고원에서 시작된 인류 시원 문명의 제사장의 DNA가 가장 순수하게 남아있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작은 반도 국가, 삼성과 현대를 만드는 제조업. 국가로만 알았던 한국이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이 은밀한 성전에서 영적 장자 대우를 받고 있다니. 알렉스, 19개 민족의 대표라. 숫자 19가 천문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나? 달과 태양의 주기가 다시 일치하는 메톤 주기가 바로 19년이야. 즉 완성을 뜻하지. 이 피라미드는 종교 간의 화합을 넘어 흩어졌던 인류가 다시 하나의 뿌리, 하늘 아래 하나로 돌아오는 복본을 기원하며 지어진 거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자네가 동전에서 봤던 그 이름, 단군의 후예들이 앉아있는 거야. 저는 멍하니 코리아라고 적힌 명패를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지만 제 가슴속은 알 수 없는 뜨거움으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과도 형제라네. 그들이 믿는 야훼나 우리가 믿는 탱글이나 어원은 같아. 그들도 알타이에서 갈라져 나간 또 다른 가지일 뿐이지. 하지만 서양의 기독교는 로마 제국을 거치며 정치화되고 변질되었어. 그래서 이곳 카자흐스탄의 지도자들은 생각한 거야. 21세기의 새로운 정신적 수도 신 예루살렘은 과거의 종교가 아닌 태초의 하늘, 순수한 천문학의 이치로 돌아가는 곳이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 열쇠를 쥔 민족이 바로 동방의 코리아라고 말일세. 그 순간 피라미드의 거대한 공간이 웅웅거리며 울리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고대의 영혼들이 깨어나 저에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보아라. 그리고 기억하라. 너희가 누구인지.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카나트 씨는 저를 데리고 피라미드를 빠져나와 아스타나. 도시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또 다른 상징물, 바이테렉 타워로 향했습니다. 이제 도시 전체를 보러 가세. 자네가 설계했던 그 대통령궁과 피라미드, 그리고 이 타워가 일직선으로 연결될 때 어떤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주지. 그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며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도대체 이 도시의 설계도 안에는 얼마나 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차가운 대륙의 바람을 뚫고 우리가 도착한 곳은 아스타나의 심장이자 상징, 바이테렉 타워였습니다. 멀리서 볼 때부터 기이하다고 생각했지만 바로 밑에서 올려다본 그 모습은 마치 SF 영화 속에나 등장할 법한 외계 문명의 신전과도 같았습니다. 하얀 철골 구조물이 서로 얽히고 설키며 거대한 나무의 가지처럼 하늘로 뻗어 올라가고 그 위태로운 꼭대기에는 지름 22m의 거대한 황금 구체가 공중에 둥둥 떠 있는 형상. 저게 바로 생명의 나무라네, 알렉스. 카나트 씨가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 구체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건축물을 설명하는 것 이상의 경외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건국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지. 전설의 새 삼룩이 인간이 감히 닿을 수 없는 높은 포플러 나무 꼭대기에 황금 알을 낳았어. 그 알은 태양이자 새로운 생명,
그리고 영원한 희망을 상징하지. 우리는 그 신화를 이 땅에 강철과 유리로 구현해낸 걸세. 우리는 고속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투명한 엘리베이터가 지상을 떠나 97m. 상공의 전망대로 솟구쳐 오르는 동안 카나트 씨는 나지막이 덧붙였습니다. 자네, 아까 피라미드에서 봤던 그 스테인드 글라스의 새를 기억하나? 그 삼록이라는 새가 단순히 독수리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고대 동방의 기록을 보면 그 새는 다리가 셋 달린 까마귀, 즉 삼조고로 묘사되곤 했지. 삼조고요? 태양 속에 산다는 그 전설의 새 말씀입니까? 그렇네. 왜 다리가 셋일까? 바로 천, 지, 인.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라는 삼신사상을 의미하는 거야. 자네들은 잊었을지 몰라도 우리 카자흐 민족과 자네들의 조상인 고대 한국인들은 태양을 숭배한 것이 아니란 태양으로 상징되는 우주의 질서, 그리고 그 질서를 이 땅에 가져오는 메신저를 기다렸던 거야. 저 황금알이 바로 그 메신저가 잉태되는 자궁인 셈이지. 딩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순간 제 시야는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바이테렉 타워의 전망대는 사방이 황금. 코팅 유리로 되어 있어 들어오는 모든 빛을 성스러운 금색으로 바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자궁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아늑함, 혹은 신의 임재 앞에 선 듯한 압도감. 저는 홀린 듯 창가로 다가가 아스타나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상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충격적인 비밀을 목격했습니다. 이리 와서 여기 서보게. 정확히 이 지점에. 카나트 씨가 저를 전망대 정중앙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시선을 옮기자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계 장치처럼 정렬되어 있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저 멀리 하얀 대리석으로 지어진 웅장한 대통령궁이 보였고 그 뒤로 유유히 흐르는 이심강, 그리고 우리가 방금 보고 온 피라미드가 완벽한 일직선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레이저가 도시의 심장을 관통하는 듯한 완벽한 축이었습니다. 보이나? 대통령궁, 바이테렉, 그리고 피라미드. 이 세 건물이 이루는 일직선이. 네.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한 직선이네요. 도시 설계 때 의도한 것이겠죠? 의도? 인간의 편의를 위한 의도가 아니야. 이건 하늘의 의도를 땅에 새긴 거라네. 카나트 씨는 품 안에서 낡고해진 천문도 한 장을 꺼내 황금 유리창에 대고 바깥 풍경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 천문도에는 수많은 별자리들이 복잡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알렉스, 잘 듣게.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는 대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진짜 역사야. 인류의 역사는 2160년마다 바뀌는 별자리의 주기에 따라 흘러왔어. 지난 2000년 동안 우리는 무슨 시대를 살았나? 글쎄요. 로마 시대, 중세 시대, 천문학적으로 말일세. 바로 물고기 자리 시대였어. 예수가 왜 물고기로 상징되는지, 교황이 쓰는 모자가 왜 물고기 입 모양인지, 불교의 목탁이 왜 물고기 모양인지 생각해 본 적 있나? 기원 후 1년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물고기 자리 별자리의 기운 아래서 종교와 믿음의 시대를 살아온 거야.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종교적 상징들이 천문학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금시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대가 끝났어. 21세기는 새로운 별자리가 지배하는 시대야. 바로 물병자리 시대지. 물병자리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바로 물이야. 생명수, 정보, 투명함, 그리고 과학과 영성의 통합을 의미하지. 낡은 권위와 종교의 시대가 가고 깨어있는 지성의 시대가 오는 거야. 그는 천문도를 툭 치며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통해 오리온 자리와 사자 자리를 땅에 구현했듯이 우리도 똑같은 짓을 한 거야.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바이테렉 타워의 위치가 천문학적으로 어딘지 아나? 전혀 짐작도 가지 않습니다. 이곳은 바로 사자 자리의 심장, 가장 밝게 빛나는 별 레굴루스의 위치에 해당하네. 사자 자리요? 아까는 물병자리 시대라면서요? 그게 핵심이야. 태양이 물병자리에 뜰 때 그 정확히 반대편에 있는 별자리가 바로 사자자리야. 즉, 물병자리 시대의 태양을 마주보는 거울이자 새로운 시대의 왕이 탄생하는 자리가 바로 여기 사자자리의 심장부라는 뜻이지. 우리는 아스타나를 건설할 때 하늘의 별자리를 그대로 땅에 투영했어. 이것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우주의 시계를 21세기에 맞춰 다시 돌리기 시작한
거대한 천문의식의 현장이라네. 제 등줄기로 차가운 전율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저 석유 부국이 돈자랑을 하려고 지은 화려한 도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철저하게 계산된 신예루살렘, 아니 그보다 더 오래된 고대의 지혜인 천손 강림의 성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이 중요한 거야. 피라미드 종교와 평화에서 시작된 기운이 바이테렉 생명과 탄생을 거쳐 대통령 궁통치와 권력으로 흐르도록 설계된 거지. 이것이 바로 고조선의 수도 아사달이 지어졌던 원리이고 자네들이 잊고 있던 풍수지리의 진짜 원형이라네. 그때 전망대 중앙에 있는 독특한 조형물 하나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나무뿌리 모양의 받침대 위에 펼쳐진 순금으로 된 삼각불. 그리고 그 꼭대기에 선명하게 찍혀있는 누군가의 손자국. 저게 뭡니까? 초대 대통령 누르설탄 나자르바예프의 손자국이네. 하지만 단순히 한 정치인의 기념물이 아니야. 가서 직접 손을 넣어보게. 그 의미를 알게 될 테니. 저는 무엇에 홀린 듯 다가가 그 금빛 손자국 위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일 거라 예상했지만 놀랍게도 그곳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제 손이 그 틀에 딱 들어맞는 순간 전망대 전체에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지며 천장의 조명이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제가 이 거대한 우주적 장치의 스위치를 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곳에 손을 얹는 모든 사람은 무언의 서약을 하게 되지. 바로 옆에 쓰여있는 글귀를 보게. 그곳에는 17개의 언어로 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눈으로 영문과 한글로 적힌 부분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평화와 화합. 우리는 더 이상 종교와 이념의 이름으로 서로를 해치지 않겠습니다. 알렉스, 이 문구가 담고 있는 철학이 뭔지 아나? 자네 나라 말로 하면 홍익인간일세.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그래. 바로 그거야. 4000년 전 너희의 시조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하며 내걸었던 그 위대한 건국이념. 너와 나를 가르지 않고 내 민족과 내 민족을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한다는 광명의 철학. 서양 제국주의는 정복과 지배를 가르쳤지만 동방의 단군은 상생과 조화를 가르쳤지. 카나트 씨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종교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자원 때문에 서로를 죽이고 있어. 이 미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상이 바로 홍익이야. 우리는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이 도시를 지었어.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창밖의 동쪽 하늘, 한국이 있을 방향을 응시했습니다. 정작 그 위대한 정신적 유산인 소프트웨어를 가진 한국인들은 그것을 낡은 신화라며 헌신짝처럼 버렸어. 그리고 서양의 물질 문명과 종교만을 쫓아다니고 있지. 반면에 우리 카자흐스탄은 그 하드웨어를 이렇게 수천억 달러를 들여 지어놓고 주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꼴이라네. 순간 저는 가슴 한 구석이 몽키 스패너로 조여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저는 서양의 건축학을 배웠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내 핏줄 속에 흐르는 이토록 거대하고 아름다운 사상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우리가 미신이라고 국수주의라고 배척했던 단군과 홍익이 이곳 중앙아시아에서는 21세기의 새로운 문명 대안으로 추앙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렉스, 잘 듣게. 이바이테렉 타워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야. 이것은 거대한 청원이야. 하늘을 향해, 그리고 잊어버린 형제인 한국인들을 향해 보내는 구조신호란 말일세. 제발 깨어나라. 너희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그리고 이 거대한 판을 완성해다오. 라고 말이야. 제 손을 감싸고 있는 그 따뜻한 황금. 손자국이 마치 수천 년 전 헤어진 형제의 손을 맞잡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목본. 근본으로 돌아간다. 카나트 씨가 말했던 그 단어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스타나는 단순히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태초에 그 순수했던 하늘의 시간, 모든 인류가 하나였던 그 시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대한 회귀의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는 저를 보며 카나트 씨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네가 놀라긴 아직 일러. 아까 내가 기독교와 물고기자리 이야기를 했지? 자네는 예수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나?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갔다는 그 동방이 과연 어디일 것 같나?
그거야. 페르시아나 바빌론 쪽 아닌가요? 하하. 그렇게 배웠겠지. 하지만 천문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다음 장소로 가세. 거기서 자네가 알고 있던 서양 종교의 모든 상식을 뒤엎는 증거를 보여주지. 단군과 예수가, 탱그리와 야훼가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자네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될 거야. 저는 다리가 풀릴 지경이었지만 그를 따라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거대한 퍼즐의 끝에는 도대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과연 진짜일까요? 바이테렉 타워에서 내려온 우리는 묵직한 침묵 속에서 차에 올랐습니다. 아스타나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도시는 더욱 화려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카나트 씨는 핸들을 꽉 쥔 채 알 수 없는 비장함이 감도는 표정으로 국립박물관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알렉스, 자네에게 질문 하나 하지. 자네는 십자가가 언제부터 신성한 상징이 되었다고 생각하나? 그거야 당연히 2000년 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부터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 아닙니까? 대부분의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하지만 만약 내가 예수가 태어나기 수천 년 전부터 우리와 당신들의 조상들이 십자가를 우주의 중심을 뜻하는 부적으로 가슴에 품고 다녔다면 믿겠나? 차는 육중한 기계음을 내며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의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카나트 씨의 신분증을 확인한 경비원은 아무 말 없이 특별 전시실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서 있는 하나의 유물. 그것은 카자흐스탄의 국보 1호이자 자존심이라 불리는 황금 인간이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 스키타이, 사카 문명의 왕족으로 추정되는 이미라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려 4000개가 넘는 순금 조각으로 뒤덮인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화려함에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게. 특히 저 허리춤과 가슴 장식을. 카나트 씨의 손끝을 따라 시선을 옮기던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교하게 세공된 황금 조각들 사이사이로 너무나도 익숙하고 선명한 문양이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십자가잖아요. 정십자가와 X자 십자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원전 5세기라면 예수가 태어나기 500년도 더 전의 유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의 상징이 이 이교도의 무덤에서 나온단 말입니까? 놀랄 것 없어, 알렉스. 고대 동방의 샤머니즘, 즉 탱그리 신앙에서 십자가는 아주 흔하고 강력한 상징이었어. 가로축은 땅 공간을, 세로축은 하늘 시간을 의미하지. 즉 십자가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차점, 우주의 사방위, 그리고 신이 강림하는 완전한 중심을 뜻하는 거라네. 그는 황금인간의 눈을 응시하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로마로 들어가기 전 원시 기독교는 이 동방의 사상을 그대로 흡수했어. 십자가는 예수의 고난 이전에 이미 생명과 우주의 상징이었던 거야. 서양은 그것을 차용했을 뿐 원작자는 바로 우리 중앙아시아와 동북아시아의 기마민족들이었네. 충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나트 씨는 저를 전시실 한쪽 벽면에 걸려있는 거대한 고대 실크로드 지도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지도에는 파미르 고원을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유목민들의 이동 경로가 핏줄처럼 그려져 있었습니다. 자, 이제 아까 타워에서 자네가 궁금해했던 동방박사 이야기를 해보지.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 몰약을 바쳤다고 나오지. 네,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지. 그들은 도대체 누구였으며 왜 그 먼 길을 목숨 걸고 서쪽으로 갔을까? 단순히 축하해주러. 아니면 선물을 주러. 카나트 씨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점성술사가 아니었네. 그들은 고대 페르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지배하던 제사장 계급, 즉 마귀들이었어. 우리 식대로 말하면 하늘의 뜻을 읽는 위대한 샤먼들이지. 그들은 밤하늘을 관측하며 알고 있었던 거야. 2000년 넘게 지속된 양자리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물고기자리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그는 지도 위,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긴 경로를 손가락으로 그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의 정통성은 오직 하늘별만이 부여할 수 있었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야. 인류 문명의 종주국이자 하늘의 대리자인 동방의 제사장 그룹이
서방에서 태어난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 예수에게 천명을 이양하는 거대한 즉위식이었던 셈이지. 즉, 기독교의 시작을 승인해준 것이 바로 우리 동방의 조상들이란 말일세.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기독교가 서양의 종교인 줄만 알았는데 그 탄생의 배후에 동방의 천문학적 승인이 있었다니. 증거를 더 대볼까? 알렉스, 자네 예수가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알고 있지? 베들레헴의 뜻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나? 글쎄요. 지명 아닌가요? 베트는 집, 레헴은 빵. 즉 빵집, 하우스 오브 브레드라는 뜻이야. 도대체 왜 구세주가 빵집에서 태어났다고 했을까? 배가 고파서? 아니야. 하늘을 보게.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별자리 앱을 실행시켜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 가득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황도 12궁을 지날 때 처녀자리를 통과하지. 밤하늘의 처녀자리가 왼손에 들고 있는 게 뭔지 아나? 바로 가장 밝게 빛나는 1등성 스피카야. 스피카는 라틴어로 밀 이삭을 뜻해. 밀로 무엇을 만들지? 빵을 만들죠. 바로 그거야. 처녀가 밀 이삭을 들고 있다. 이것을 지상의 언어로 번역하면 동정녀 마리아가 빵의 집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낳았다가 되는 걸세. 성경의 이야기들은 사실 고대인들이 하늘의 별자리, 움직임을 신화적인 언어로 기록한 거대한 천문학 교과서였던 거야. 전율이 이렇습니다. 종교적 기적이라고만 믿었던 이야기들이 사실은 우주의 운행, 원리를 설명하는 정교한 과학적 비유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렉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이 모든 천문 지식, 금속 재련 기술, 그리고 하늘의 아들이라는 사상을 가장 원형 그대로 간직하고 동쪽 끝으로 이동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나? 카나트 씨는 다시 황금 인간 전시관으로 돌아와 황금. 인간의 머리에 씌워진 화려한 관을 가리켰습니다. 이 관의 모양을 잘 보게. 나뭇가지 모양, 그리고 사슴의 뿔 형상.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 순간 제 머릿속에 지난번 한국 출장 때 경주박물관에서 보았던 신라의 금관이 떠올랐습니다. 출자 모양의 나뭇가지, 사슴뿔 장식, 그리고 수많은 금로 만든 영락들. 세상에. 신라 금관이랑 똑같아요. 마치 쌍둥이처럼. 그럴 수밖에. 우리는 한 핏줄이니까. 카나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양 학자들은 우리를 스키타이라 부르고 중국인들은 흉노라 불렀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삭도는 색이라 불렀어. 그리고 동쪽 끝 한반도로 건너간 너희 형제들은 그곳에 신라에스아이엘엘에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이 황금 문명을 찬란하게 꽃피웠지. 우리는 형제야. 수천 년 전 말을 타고 초원을 달리며 하늘과 소통하던 같은 천손들이란 말일세. 그는 황금 인간의 유리관 위에 손을 얹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짙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알렉스, 나는 가끔 너무나 화가 나고 슬퍼. 한국의 학자들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나를 마치 미친 사람 취급을 해. 단군은 신화다. 우리는 농경민족이다. 환단고기는 위서다라며. 자신들의 그 위대한 역사를 스스로 난도질하고 부정하지.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가 봐도 이상하지 않나? 정작 외국인인 우리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이렇게 대통령궁 옆에 단군 주화를 모셔두고 도시 전체를 그들의 사상으로 짓고 있는데 왜 진짜 주인인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장자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건가? 장자요? 그래. 인류 정신문명의 맏아들. 아버지가 물려준 그 거대한 유산, 홍익의 정신과 천문의 지혜를 장롱 속에 처박아 두고 남의 집서양 족보를 달달 외우며 그들의 흉내를 내기에만 바빠.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DNA를 가진 민족인지 전혀 모르고 있어. 카나트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형제를 향한 애타는 그리움, 그리고 그들이 제발 깨어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네. 이 황금 인간이, 그리고 아스타나의 피라미드가 기다리고 있어. 껍데기만 남은 서양의 물질 문명이 한계에 부딪힌 지금 이 세상을 구원할 새로운 정신은 오직 동방, 바로 코리아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야. 박물관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북두칠성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은 4000년 전 단군이 고조선을 세울 때나 동방 박사들이 예수를 찾아갈 때나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낯선 땅에 서 있는 순간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그동안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자신의 뿌리조차 잊은 채 남의 것을 최고라 여기며 살아온 한국인들의 모습이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이방인들의 안타까운 시선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소로 가세. 내 이야기가 결코 노인의 망상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예언을 보여주지. 카나트 씨는 다시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와 함께 차는 아스타나의 가장 깊은 곳, 아직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은밀한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저는 과연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 그곳에는 한국인들조차 상상하지 못한 한반도의 운명에 관한 충격적인 메시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박물관을 나와 다시 차에 올랐을 때 아스타나의 밤은 절정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카나트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무거웠지만 결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진실을 마주한 자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일종의 엄숙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 평화와 화합의 피라미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화려한 정문이 아니었습니다. 카나트 씨는 저를 데리고 관리자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뒷길을 통해 피라미드가 가장 잘 보이는 텅 빈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영하 40도의 칼바람이 불어왔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추위를 잊게 만들 만큼 경이로웠습니다. 피라미드의 꼭대기, 그 투명한 유리창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푸른 빛이 밤하늘의 은하수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알렉스, 저 꼭대기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게. 낮에는 안에서 밖을 봤지만 지금은 밖에서 저 심볼을 봐야 해.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피라미드 최상단, 영국 예술가 브라이언 클라크가 디자인했다는 스테인드 글라스였습니다. 내부 조명을 받아 밤하늘에 선명하게 떠오른 노란 태양과 그 안을 비상하는 거대한 새 삼루. 그런데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 그림을 응시하던 저는 등줄기로 이상한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낮에는 빛이 너무 강해 미처 보지 못했던 기이한 디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새의 눈이 없군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카나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확히 봤네. 태양 속에 사는 저 신성한 새, 삼룩의 그림에는 가장 중요한 눈동자가 그려져 있지 않아. 알렉스, 자네 일본의 다루마 인형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 네, 소원을 빌 때 한쪽 눈을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눈을 그려 넣는 그 인형 말씀이죠. 맞아. 그리고 동양의 고사성어 중에 활용점정이라는 말도 있지. 용을 아무리 잘 그려도 마지막에 눈동자를 찍지 않으면 그 용은 하늘로 날아오를 수 없어. 지금 저 피라미드, 아니 이 아스타나라는 도시 전체가 바로 눈이 없는 용, 미완성 상태라네. 미완성이라니요? 건물은 이미 다 지어졌고 며칠 뒤면 성대한 준공식도 열리지 않습니까? 카나트 씨는 씁쓸한 표정으로 피라미드를 바라보았습니다. 건물은 완성되었지. 그래, 하드웨어는 완벽하게 준비되었어.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어 고대의 천문도를 이 땅에 구현해냈으니까. 하지만 알렉스,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도 운영체 JOS가 없으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네. 이 거대한 우주적 시스템을 가동할 정신, 즉 소프트웨어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지만 불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를 설계한 구로카와 기쇼, 그리고 노먼 포스터 같은 거장들은 알고 있었어. 21세기는 단순히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가 아니야. 지난 2000년간 인류를 지배해온 물고기자리 시대의 종교적 배타성과 전쟁을 끝내고 과학과 영성이 하나로 통합되는 물병자리 시대가 온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이곳을 전 세계 종교가 하나로 만나는 재단으로 설계한 거야.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나? 문제가 뭡니까? 이 통합을 이뤄낼 철학이 서양에는 없다는 거야.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그들은 자신들의 신만이 유일하다고 주장하며 아직도 총을 겨누고 있어. 그들의 논리로는 절대 평화를 만들 수 없네. 이 피라미드 안에 원탁회의를 이끌어갈 리더십이 비어있다는 뜻이야. 카나트 씨는 저의 두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간절함을 넘어 처절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알렉스, 기억하나?
내가 아까 바이테렉 타워에서 말했던 그 단어. 홍익인간. 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그거야. 바로 그거일세. 너와 나를 가르지 않고 인간 안에 하늘이 있다는 그 위대한 인내천 사상. 그것만이 이 미친 종교 전쟁을 끝내고 인류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소프트웨어야. 우리는 그 정신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이 도시를 지어놓은 거야. 저 삼룩의 눈을 찍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그 사상을 혈통으로 물려받은 장자, 엘디스트 선, 바로 한국인들 뿐이란 말일세.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이 카자흐스탄의 노인은 한국인들조차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지 않는 고리타분한 건국 신화를 21세기 인류 구원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서양의 성경학자들은 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에 세워질 거라고 믿지. 하지만 천문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물고기자리 시대의 예루살렘이 서방 이스라엘이었다면 물병자리 시대의 새 예루살렘은 바로 여기. 유라시아의 심장이자 북극성의 기운이 응집된 이곳 아스타나야. 우리는 무대를 만들어 놓았어. 하지만 주연 배우가 오지 않으면 연극은 시작될 수 없네. 그는 저를 끌고 언덕 아래 피라미드 내부가 살짝 들여다보이는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낮에 보았던 그 거대한 원형 회의장이 보였습니다. 19개의 민족과 종교 대표들이 앉을 자리. 저기 19개의 좌석이 보이지? 숫자 19는 천문학적으로 달과 태양의 주기가 다시 만나는 메톤 주기를 뜻해. 즉 완성과 회귀를 의미하지. 전 세계의 모든 종교와 민족이 19개로 대표되어 저기에 앉게 돼. 유대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다들 자기 자리에 앉아있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상석, 사회자의 자리가 누구 것인지 아나? 설마 한국인가요? 그래. 낮에 자네가 봤던 그 코리아 명패. 그건 그냥 참가국 중 하나가 아니야. 흩어진 형제들을 하나로 모으고 싸움을 멈추게 할 권위를 가진 큰형님의 자리야.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야 할 한국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나? 카나트 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물려준 그 위대한 홍익의 법을 잊었어. 스스로를 강대국 사이에 낀 약소국이라 비하하고 헬조선이라 부르며 자학하고 있지. 남의 나라 신을 믿으며 자기 조상은 우상이라 배척하고 서양의 철학만 달달 외우며 자기네 사상은 미신이라 비웃고 있어. 이게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그는 주먹으로 차가운 벽을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2000년을 떠돌면서도 자기네 역사와 정신을 지켰어. 그래서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지. 그런데 한국인들은 나라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세계 최고의 기술도 가졌으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혼을 잃어버렸어. 주인이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형님으로 모실 수 있겠나? 그의 절규는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방인인 그가 이토록 애타게 한국의 각성을 바라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알렉스, 자네가 주머니에 넣고 있는 그 동전을 다시 꺼내보게. 저는 주머니 속에서 차갑게 식은 은화를 꺼냈습니다. 달빛 아래 단군이라는 글자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야. 이건 초청장이자 경고장이네. 우리 카자흐스탄이, 아니 고대의 기억을 간직한 전 세계의 비밀스러운 제사장. 그룹이 한국인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신호야. 제발 기억하라. 너희가 누구인지. 그리고 돌아와서 이용의 눈을 찍어다오. 만약 그들이 끝내 깨어나지 못한다면 이 거대한 아스타나의 시스템은 영원히 작동하지 않는 껍데기로 남거나 아니면 엉뚱한 자들이 주인을 자처하며 세상을 또다시 혼란으로 몰아넣겠지. 카나트 씨는 제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푸른 눈동자 속에 비친 밤하늘의 별들이 마치 눈물처럼 반짝였습니다. 자네는 서방 세계로 돌아가겠지. 가서 전해주게. 자네가 본 것을. 피라미드 꼭대기에 눈 없는 새를. 바이테렉 타워의 빈 손자국을. 그리고 영하 40도의 추위 속에서 잃어버린 형제를 기다리며 이 도시를 지키고 있는 우리들의 기도를.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잠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스타나의 스카이라인, 그 완벽한 천문학적 배치가 마치 거대한 모르스 부호처럼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두칠성이 피라미드 위로 수직으로 떨어지는 새벽 3시.
저는 다이어리를 펼쳐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아스타나는 도사가 아니다. 그것은 거대한 재단이다. 서양의 물질 문명이 종말을 고하는 이 시점, 인류는 새로운 정신을 갈구하고 있다. 그 답은 이미 4000년 전 동방의 아침의 나라에서 제시되었다. 하지만 그 열쇠를 쥔 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다. 용은 그려졌다. 무대는 준비되었다. 이제 마지막 점 하나, 활용점정을 찍을 주인공이 등판할 차례다. 그들이 오지 않는다면 21세기의 인류는 길을 잃을 것이다. 저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언젠가 이 글을 읽게 될 당신, 대한민국의 누군가가 이 부름에 응답해 주기를 바라며.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당신의 혈관 속에 흐르는 그 뜨겁고 거대한 하늘의 기억을. 건축가 알렉스가 남긴 뜨거운 기록,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하 40도의 동토 카자흐스탄 아스타나로 떠나 그곳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을 마주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교했던 피라미드의 설계, 서양의 역사책에는 없는 단군의 이름이 새겨진 주화, 그리고 21세기 인류의 정신적 공백을 채워줄 유일한 대안으로 홍익인간을 기다리고 있는 세계의 지성들까지.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스스로를 너무 작게 가두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강대국 사이에 낀 나라, 자원이 없는 나라라며 자조 섞인 한숨을 내쉬는 동안 정작 바깥 세상은 우리를 인류 문명의 맏형이자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열쇠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얻어가셨으면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자부심입니다. 여러분의 혈관 속에 흐르는 피는 단순히 한반도라는 좁은 땅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 전 밤하늘의 별을 읽으며 하늘의 뜻을 땅에 새겼던 천손의 기억이자 전쟁과 대립으로 병든 이 지구를 상생과 화합으로 치유할 수 있는 위대한 DNA입니다. 아스타나의 피라미드 꼭대기, 눈동자가 없는 삼룩새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비어있는 눈동자의 마지막 점을 찍어 용을 날아오르게 할 사람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지금 뜨거워지셨다면, 혹은 알 수 없는 전율을 느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은 단순한 응원이 아닙니다. 잊혀진 역사를 복원하고 우리의 위대한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는 가장 강력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나는 자랑스러운 천손의 후예입니다. 홍익의 정신을 기억하겠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선언이 모여 거대한 파도를 만들 것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전 세계 곳곳에 숨겨져 있는 당신이 몰랐던 대한민국의 위대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찾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